있거든요. 근데, 무멘토님하고는 원래 좀 알던 사람이라, 무멘토님하고 저하고 인연을 좀 얘기하면요.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친구죠. 예. 친구고, 이제 각자 뭐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제가 일전에 이제, 어, 다른 곳에서 이제 법인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걸 이제 무멘토님 보시고 한번 여기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기꺼이 특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딱 깔끔하게 딱 2시간 정도 할 건데요. 1시간은 법인 관련된 얘기, 두 번째는 이제 급매물 찾는 방법, 뭐 그런 거 위주로. 저는 막 이것저것 군더더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성향상. 그래서 제가 이게 깔끔하게 2시간이지만 정말 좀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음, 녹화를 좀 Recording 하고 in progress.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저는 이제 행복재테크라는 카페에서 이제 2015년도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슈퍼스타 K처럼 예전에 뭐 그런 뭐 경연대회 그런 게 많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행복 재테크에서도 행크스타라는 행사가 열려가지고 그때 나갔는데 그냥 뭐 운 좋게 1등을 해서 이제 제가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투자는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2년 정도 됐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금융 투자를 했습니다. 선물 옵션을 투자를 했었고,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뭐 3가지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행복재테크 행크 에듀에서 이제 법인 관련된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초급반, 그리고 법인 투자 스터디,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법인 투자 스터디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크 에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이제 급매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거기 이제 스카이키라는 거를 제가 프롭테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걸로 경매 그리고 일반 매매 그리고 뭐 기타 테마별 뭐 사업 뭐 요즘에 외도민도 많이 하고 뭐 스터디 카페, 공유 오피스, 고시텔 등 뭐 다양한 사업뿐만 아니라 상가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제 급매물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테크를 개발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교육 사업하고 이런 프로테크 사업 이거를 메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사이클이 좀 업앤다운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확히 9월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한 9월 전까지 쭉 오르다가 9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물량은 좀 쌓이고 있고 가격이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지금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0.25%, 25포인트 낮췄고, 기준금리를. 그리고 10월에 0.5포인트 낮췄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11월 25일 날 지금 3.25에서 3%로 지금 기준금리를 낮췄죠.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낮춰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반면에, 어, 가상금리를 올려서 지금 뭐 대출 총량제 뭐 이런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내년에 이제 대출 규제가 좀 풀리면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돈을 벌려면 조금 어려웠거나 애매할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벌긴 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트래킹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 12년 하면서 항상 저보다 한 걸음 앞서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고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멘토라는 존재인데, 그래서 제가 행복 재테크에 들어왔었던 것도 그런 저보다 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그런 열망과 갈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 사람들보다 2%만 좀 더 잘하면 실패를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카피 페이스트라고 하죠. 그냥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다만 복사를 하는데 실패는 줄이고 조금 더 성공의 DNA를 좀 가미시켜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걸 해요. 부동산 공부. 부동산 공부를 왜 할까요? 뭐 우리 그 초중고 대학교 정규 교육 시간에는 이제 뭐 경제 교육은 배웁니다만 부동산 공부를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 구조 특성상 이제 일꾼을 좀 많이 양성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직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제 일부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법인도 만들고 이제 자본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게 어찌 보면 정부가 원하는 거긴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법인입니다, 법인. 제가 이제 법인 강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법인 뭐 굳이 뭐하러 하냐. 당연히 뭐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법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고 돈을 번다는 게 기본 대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돈도 못 버는데 법인을 만들었다고 돈을 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있는데 세후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뭔가라고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툴로서 법인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인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돈을 못 벌어본 사람입니다. 돈을 안 벌어보거나 못 벌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번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인을 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뭐냐? 사전적 의미는 뭐 자연인은 아니지만 어쩌고저쩌고 마바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자연인이 뭐냐면 자연인은 일반 개인이거든요. 인간, 우리. 근데 이제 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 이건 굉장히 산재적 정의인데 법인격이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냥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법인. 그래서 나하고 법인은 서로 다른 존재지만 또 내가 그 법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체라든지 뭐 소유권이라든지 뭐 책임 뭐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좀 애매할 수가 있지만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는 내가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게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명의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상당히 파워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실제로 지금 법인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일까요? 예외적으로 총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투자를 할 때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실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게 해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오판이죠. 2020년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2020년 8월 이후에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갭 투자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 방향성이 옮겨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느 부분에 물렸냐? 20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한 사람은 돈을 벌었고요. 22년 상반기에 매수한 사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물려 있냐?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상당히 우량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이 당연히 좋고 수십억짜리가 훨씬 더 좋은 거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등급으로 따지면 A, B, C, D 이렇게 따지면 거의 D급 부동산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왜 우리는 D급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지? D급 부동산보다는 내가 돈이 있으면 A급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고
명의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 B, C, D 이렇게 내려와서 D급 부동산까지 투자를 하게 되는데 D급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D급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명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법인 포함해서 1억 3,500에 매수를 해서 1억 6천에, 1억 6,500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개인 명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의 세후 수익이 예상되는데 법인은 얼마의 세후 수익이 예상되냐? 한번 쭉 계산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는데요. 개인은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고 양도세 1년 미만 70%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1,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가 없고요. 법인세 9억 이하, 아니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인데 뭐 공시가 1억 이하는 뭐 19%낼 일이 거의 없죠. 유튜브 그래서 쇼츠 시작한 지 9%의 2달 만에 세금을 순수익 400만 감안하면 법인세 250만 원, 추가과세. 추가과세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는 추가과세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이 기본 29%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법인세는 비용 처리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지라도 단기 매도를 했을 때 세금이 딱 29%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후 수익이 거의 2천만 원이라서 개인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두 배, 더블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볼까요? 근생입니다, 근생. 근생 같은 경우는 사실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개인이 6억 3,800, 법인이 6억 3,800 매수를 했을 때 2년 후에 1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개인은 3억 4,700인데 법인은 얼마냐? 얼마 차이가 날까요? 아까처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감안하면 양도세가 42% 구간이에요. 1억 8,700은. 그래서 세후수익이 3억 4,700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세금 자체가 2억 이하는 9%이기 때문에 2억까지는 9%, 2억에서 5억 3,500까지는 19%.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 차이가 거의 1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주거용 상품을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심지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지나 뭐 이런 토지를 투자할 때, 나는 뭐 농업법인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때 농업법인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게 보상이 2년 후에 나올지 3년 후에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 세율, 개인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50, 그 2년 미만 40. 근데 법인은 어때요?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 그 정도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단기 세율에 대해서는 엄청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예를 지금 2년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상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법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아파트보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통 경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그리고 임차인 세팅해서 다시 매도를 하게 되는데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6개월 만에 팔릴 수도 있고 1년 만에 팔릴 수도 있고 3년 만에 팔릴 수도 있고 5년 만에 팔릴 수도 있고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매도를 했을 때 그 개인이 상가를 갖고 있다고 하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의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중과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인은 보유 기간에 상관은 없어서 이제 상가와 같은 이제 비주거용 상품을 투자할 때는 무조건 법인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인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명의, 세금, 대출, 사대보험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가장 파워풀한 게 전 증여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 흔히 대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법인을 활용해서 우회 증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뭘로 했어요? 현대 글로비스. 삼성그룹은 뭘로 했어요? 에버랜드. 뭐 그런 여러 가지 법인을 바탕으로 법인을 세워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 증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명의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명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세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데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또 개인 명의로 계속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1주택, 즉 가장 우량한 그 1주택, 뭐 특히나 뭐 거주주택이 될 확률이 높겠지만 그 거주주택의 비과세가 날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 이후에 뭐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기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개인 명의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그 전략은 하나는 뭐냐면 그냥 1주택 비과세 세팅하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1주택 플러스 그다음 2주택까지는 개인 명의로 해도 돼요. 근데 2주택의 전략이 다른 거예요. 뭐냐? 2주택 전략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그 다음에 나중에 샀던 주택 비과세. 그래서 계속 물레방아처럼 비과세 받아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로 세팅을 하고 거주주택은 그다음 두 번째 주택을 개인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민 평형 이하의 주택을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서 사팔사팔을 하는 방법이 있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주택을 그냥 그냥 2년 동안 한 바퀴 돌려서 임대 사업을 하다가 2년 후에 그냥 일반 과세로 파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내가 주택을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전략으로만 해야지 나머지를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취득세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2주택을 보유를 하고 3주택을 추가로 산다고 하면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8%,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 중과 세율을 내고 세후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요즘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경직돼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처음부터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돼요. 내가 정말 3주택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주택, 2주택까지는 개인 명의, 3주택을 공시가 1억 이하로 법인으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투자하든 아니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게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금입니다. 세금이 기본적으로 개인하고 법인하고 세율 자체의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은 6에서 45%고 법인은 9에서 24%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법인 같은 경우는 밑에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게 뭐 과세 표준이 200억 이상 될 법인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 9%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2억에서 200억까지 19% 구간 요 두 가지 종류라고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억이 과세 표준 2억이라고 하면 어때요? 법인 같은 경우는 9%만 내는데 개인은 38%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누진공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20% 가까이 세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한번 뭐 수익을 발생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세율 차원에서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대출인데 뭐 LTV, DSR 이런 용어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LTV는 이제 주택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의 가격 대비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DSR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건데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DSR이. 왜냐? 대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가계대출이 있고 사업체 대출이 있는데 사업체 대출은 DSR을 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 가계대출은 DSR을 보게 되는데 지금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지금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일단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반 가계대출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LTV가 최대 70% 적용받아서 2억 8천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LTV도 중요하지만 DSR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연봉이 7천 넘지 않으면 LTV는 저 70% 되더라도 DSR 때문에 이 대출이 2억 8천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때요? 사업자 대출, 즉 법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 LTV도 10% 정도 더 높고
개인 포함해서 법인 DSR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부동산을 100채 있든 1000채 있든 DSR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만 우량하다고 하면 법인 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개인보다 이제 대출 관점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대 보험인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역 가입자랑 직장 가입자랑 4대 보험 부과 시스템이 달라요. 왜냐?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급여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부과되는 반면에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을 가지고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강남에 그냥 유명한 일화로 강남에 있는 빌딩 가진 사람이 4대 보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4대 보험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4대 보험을 많이 내기 위해서 어, 이제 청소를 한다는 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찌됐건 그 부가 시스템이 좀 다른 게 우리나라 4대 보험의 큰 맹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라고 하면 내가 재산은 많더라도 이제 어르신들 보면 재산은 많은데 그 재산이 대부분 뭐 부동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재산은 많은데 불구하고 이제 소득이 많이 없어서 뭐 좀 그런데 그런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지역 가입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전환을 해? 어? 그러면 내가 만든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적정한 소액으로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이 건강보험료 말고 뭐 의료보험도 있고 뭐 많은데 왜 건강보험료만 얘기를 하지? 당연히 다른 것도 영향을 주지만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많고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도 건강보험료는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장 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약간 미친놈이라서 이런 거를 일일이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시가 1억짜리, 2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소득이 5천만 원 있고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있대요. 그래서 이때 내가 내 법인에서 70만 원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됐냐라는 거를 카운팅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색에 있는 숫자를 입력을 하면 이게 딱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사업소득 5천, 연금소득 1200, 주택 3억,